Everybody sing that shit.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다뤘고, 그다음 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오늘은요, 이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자, 우리 오빠 너희 생각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잘 마련돼 있는 것 같아? 안 돼 있는 것 같아?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장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대. 첫 번째가 뭐냐면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대요. 인터넷이. 공감합니까? 다른 외국에 가면 아직도 막 한 몇 킬로바이트 된대. 1초도 몇 킬로바이트. 근데 우리는 한 10메가바이트 되잖아.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일단 두 번째가 굉장히 안전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되게 좋대요. 이런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가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특히나 의료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대. 오빠라, 우리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우리는 병원. 병원 가잖아. 우리 병원 가면 한 얼마 정도 내면 될까? 치료비로? 감기 걸렸을 때 5,000원 진료비, 약값으로 한 5,000원, 한 총합해서 10,000원 정도 되면 치료할 수 있다, 그치?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300만원 내야 돼요. 일단 약값이 한 200만원 들고요. 진료비가 100만원 정도 든대. 왜냐면 거기는 의료보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하지 않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이불 덮어 쓰고 따뜻한 물 마시면서 막 이렇게 저절로 낫게 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배우 중에 한 명이 저기 미국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뱀한테 물렸다? 뱀한테 물려가지고 치료받았는데 얼마 나왔게? 얼마? 얼마 나왔냐면 20만 달러가 나왔어. 20만 달러.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게? 2억이에요. 2억. 뱀한테 물려가지고 치료받았는데 2억 나왔어. 2억.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래? 배우 아니야?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할 것 같은데 2억 나왔대. 이걸 영수증을 첨부하는 걸 뜯어보니까 이거 검색해봐 나와. 미국에서 뱀에 물렸을 때 지금 나오거든. 2억 중에서 한 1억 정도는 약값이야. 약. 거기는 제약회사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약값이 비싸요. 1억 정도가 약값이고, 나머지 한 5천만원 정도가 입원비, 진료비, 5천만원 정도가 그 응급실,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한 비용,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2억이 들었대. 진짜 내 같으면 안 돼요. 저 놔두세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 뽑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말지. 2억을야. 와우. 그죠? 이렇게 의료보험이 마련돼 있지 않아가지고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너희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자기 재외기간 동안 이 의료보험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통과 못하고 퇴임했잖아. 왜 실패했을까? 누가 반대했을까요? 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 일단 제약회사들, 그치? 자기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이런 걸 제공해 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세금 많이 걷겠어? 부자들,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거죠. 혜택은 하류층들, 흑인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고, 그런 오바마 케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역풍으로 인해서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가 당선된 거거든요, 이번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미국에서 수술하면 얼마나 해요? 미국에 수술하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근데 얘들아,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수증을 받고 나서 이 2억을 다 내는 건 아니야. 이 영수증을 들고 누구한테 가냐면 변호사한테 가요. 로펌에 갑니다. 로펌에 가가지고 야, 우리 이만큼 나왔다, 나 못 내겠다, 이거 너희가 소송해줘 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병원이랑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통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를 깎아. 예를 들어 1억을 깎았다. 그럼 그 1억 깎은 거에 대한 수수료는 또 누구한테 줘야 돼? 변호사한테 줘야 돼. 어쨌든 똑같아.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어.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잠시 여행 왔다가 수술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비가 싸니까.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 보험금은 걔들은 세금 안 내고 우리가 내는 걸로 하는 거지.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얘들아. 자, 이 사회복지에서 복자가 무슨 복자일까?
봐. 복. 행복하다 할 때 복자거든. 지가 뭐냐면 이를 지자야 행복에 이르러 주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이걸 사회복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이 당시에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빈곤의 원인을 누구에게 지웠느냐? 개인들에게 지웠습니다. 사람들이 빈곤에 빠진 이유는 개인이 게으르고 개인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빈곤에 빠진 거다라고 했어. 그럼 그 빈곤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개인이 스스로 져야지. 자기가 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개인의 빈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처리해주는 절차가 잘 없었어. 근데 주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지. 예전에도. 그런 귀족들 아니면 뭐 여왕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빈곤한 개인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으로 복지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자고 귀족이고 하니까 이 귀족으로서 너희들을 조금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조금 베풀어 줄게. 라는 식으로 복지가 시작됐더라는 거야. 이것을 시혜적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영국의 여왕 이름 뭐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영국의 여왕으로서 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 뭐냐면 구빈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빈원. 이 구자가 무슨 구자게? 구할 구. 빈자는 가난할 빈.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건물을 만든 거야. 근데 실제로는 복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길에 거지가 너무 많다 보면은 귀족들이 돌아다니다가 보기가 되게 껄끄럽잖아. 그래서 그냥 가둬놓은 거야 사실. 길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막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막 잠도 재워주고 막 치료도 하기도 했는데 잠을 어떻게 재웠냐면 너희 그 인터넷에 구글에 영국의 구빈원을 쳐보면 좀 잔인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사실 잠을 어떻게 재우냐면 그냥 건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다 누워서 재우면 거지들이 너무 많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 누워서 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벽과 벽 사이에 빨랫줄을 이렇게 매달아. 빨랫줄을.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빨랫줄에 이렇게 기대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거야. 희한하잖아. 이렇게 빨랫줄을 걸어놓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차게 만드는 거야.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게 하려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걸 하룻밤 자는데 얼마 내냐면 2페니를 내. 2페니. 2페니가 지금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내면 하룻밤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야. 근데 나 너희 도저히 못 자겠다. 베겨서 못 자겠다. 나는 좀 돈을 더 내더라도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러면 4페니를 내고 어디서 자게 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으면 관에 묻힐 거 아니야. 그 관들을 여러 개 놔두는데 그 관에 들어가서 자게 해야 돼. 그게 4페니.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되게 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을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땅바닥에 그냥 볏짚 깔고 자면 안 돼요? 별빛 보면서? 그렇게 자면 죽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똥이랑 오줌 같은 걸 전부 다 길에서 싸고요. 집에서 오줌 싼 거 전부 다 밖으로 버리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길에서 냄새 나고 막 쥐들도 장난 아니고 병균도 득실득실하고 해서 길바닥 골목길에 자면 병 걸려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 거기서 안 죽어 병이 안 걸리면 쥐들이 와서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면 뼈밖에 안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를 내고 빨랫줄에 내가 널려 자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이만큼 되게 좀 궁핍한 상황이 그 당시에 복지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이 당시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뭔가 복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초기 자본주의가 지나고 나서 점차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등장하냐면 현대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든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면서 현대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현대복지국가는 빈곤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물론 개인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요소도 더하는 거죠. 빈곤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개인이 당연히 게을러서 빈곤에 빠진 사람 물론 있을 거야. 그 도박이나 술에 빠져서 빈곤에 빠진 사람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없어졌어. 폭발됐어. 그럼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누구 책임이야? 사회적인 책임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것은 누가 나서서 도와줘야 돼? 나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겠죠. 이때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귀족들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감사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뭐로 인식된다라는 거야. 권리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부터. 당연한 나의 권리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복지라고 하는 게 빈곤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걸 복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와중에 이런 복지라고 하는 걸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불러요. 복지국가의 두둥장 적어주시고, 복지국가. 이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였냐면 예전에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1940년대에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등장해요. 이 보고서에 뭐가 적혀있냐면 영국이 해결해야 될 5대 죄악, 그 5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핍, 무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냐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장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했단 말이야. 요람이 뭔 줄 알아요? 국가? 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롤롤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걸 요람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야.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환호했어. 와, 정말 이제 우리가 살만해졌다. 특히나 빈곤층들이요, 환호했다. 이제 점점점 단점이 조금씩 보이는 거지. 얘들 이렇게 복지국가를 하면 어떤 점이 안 좋을 것 같아? 단점 뭐가 생길까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돼?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텅텅 빈 거야. 세금 많이 썼겠죠. 그리고 복지를 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불렸어. 왜냐하면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어딜 가도 영국 땅인 거야. 지구 반대편을 가도.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런 복지국가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지가 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면 일을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하려고 하겠죠. 왜?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일단 근로의욕의 저하 이렇게 불러요. 근로의욕의 저하. 이걸 뭐 다른 말로 복지병이다 내지는 영국병이다 이렇게 불렀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복지병이다, 영국병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영국은 점차 쇠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미국이 등장해서 제 강대국의 지위를 뺏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거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총리가 등장하는데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성 총리, 이름 뭘까요? 영국의 총리.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복지하지 말고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가자라고 주장해요. 다시금 복지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기고 복지를 조금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처가 했던 게 복지를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대처가 이겼어. 그래서 지금 영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발전한 거란 말이지. 이 당시에 했던 대처가 주장했던 정책들을 다 가지고 뭐라 불렀냐면 대처리즘을 불렀어. 대처리즘.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
세금을 감면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그런 정책들이요.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을 펼칩니다. 레이거노믹스. 둘 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정책인 거야. 기업들을 이렇게 우호해주는 그런 정책들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해. 얘들아, 신자유주의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세금 감면하고 경쟁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다 보면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질 거란 말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 빈부격차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등장하냐면 야, 안 되겠다. 복지를 하는 것도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하는 것도 실패하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어떻게 섞어가지고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이런 제1의 길, 2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제3의 길을 걷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등장한 게 어떤 거냐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생산적 복지. 미국관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이 개념을 좀 잘 봐두시고요. 생산적 복지. 자, 생산적 복지가 뭐냐면 내가 복지를 제공하긴 하지만 너가 일을 할 때만 복지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로연계복지라고 불러요. 근로연계복지. 너가 일을 하는 만큼 내가 복지를 주겠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국가에서 1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럼 국가가 2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복지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을 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야겠지. 그런 식으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생산적 복지 이렇게 불러요. 교육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3의 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들아.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복지제도예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보험. 두 번째는 공공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잘 머릿속에 넣어둬야겠죠. 자, 첫 번째 사회보험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원칙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강제가입 원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다 가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거. 너희 집에 가면 의료보험증 다 있잖아, 그치? 이런 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된 거야. 너희가 만약에 직장에 가입을 한다, 나중에 돈 벌러. 그러면 직장 가입하면 국민연금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 이런 게 사회보험이야. 약간의 강제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너희 집에 가면 이런 사회보험 말고 그런 보험도 있을 거야. 왜 삼성생명이라든지 동부화재, AIG 이런 보험들 들어봤지? 엄마들 막 가입하잖아, 그죠? 그런 보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보험이라고 해요. 사보험.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라는 뜻이야. 이런 보험 말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보험들을 정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제가입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반면에 공공부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부조가 뭐예요? 부조? 부조 언제 들어봤어? 부조금 할 때. 부조금 언제 내요? 결혼식장 가서 부조금 내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내는 거고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냅니다. 부조가 무슨 말이냐면 좀 도와준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 도와주는 걸 공공기관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불러요. 이런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이런 국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자, 그래서 사회보험을 보고는 뭐라 부르냐면 모든 국민이 다 가입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 말을 씁니다. 보편적 복지. 반면에 공공부조는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뽑아서 가입시키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라 말을 써요. 선별적 복지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조금만 적어본다면, 성격.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뭔가 위험이 처해 있어가지고 가입하는 거야?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이다 라고 불러요. 사전 예방적이다. 반면에 공공구조라고 하는 건 이미 가난한 사람들, 이미 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후 처방적이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방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사회보험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누가 낼 거냐라는 거지. 먼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금을 가입자가 스스로 냅니다. 가입자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낸다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가입자가 스스로 낸다라는 게. 그 다음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이 사람이 직장에 가입이 돼 있다면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는 주체는 누구라고? 가입자가 스스로 낸다는 거야. 자, 이때 가입자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내냐면, 자, 능력에 따라 부담을 합니다. 우리 8반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좀 많은 사람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보험료 어떻게 내고? 많이 내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작게 내는 거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 적게 내다 보면 사람들의 소득이 조금 균등해지겠죠. 빈부격차가 조금 해소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불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 발생. 적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을 재분배해서 조금 균등하게 맞춰준다는 거야. 이게 사회보험 효과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공공구조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면 가입자가 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기 때문에 애들이 돈 낼 여력이 없겠죠. 누가 하냐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다 부담합니다. 전액 부담. 지자체가 뭐냐면 통영시라든지 고성군, 거제시 이런 데를 지자체라고 불러요. 얘들이 전액 다 부담해 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얘들도 마찬가지로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어볼게, 8만아. 너희 생각에 사회보험이랑 공공구조 중에서 어떤 게 더 이 효과가 강할 것 같아?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건 이 하위층들을 중위층으로 끌어주는 효과란 말이야. 소득을 중층으로 맞춰주는 효과란 말이야. 어떤 게 더 효과가 세겠어? 공공구조의 효과가 훨씬 더 세겠죠. 얘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훨씬 더 빈곤층 입장에서는 효과가 강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무조건 물어보겠죠, 시험에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 여러분 사회보험은 이런 말을 써. 어려운 말이긴 한데 상호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우리 8반 상호 구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그러니까 서로 도와준다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돈을 모아서 도와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엄마들 개모임 하는 거 들어봤어?
개모임하면 한 달에 내가 돈을 10,000원씩, 10만원씩 내가지고 필요한 일이 생긴 사람한테 몽땅 다 돈 몰아서 주는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야. 가입자들이 스스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필요한 일이 생긴 사람한테 전액을 다 주는 거야. 이런 걸 상호 구조적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가입자가 돈을 낸다 안 낸다? 낸다라는 거야. 가입자가 스스로 돈을 조금씩 내서 모아주는 거야. 어쨌든 특징은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공부조는요, 어떤 특징이냐. 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뽑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뽑아내주는 과정에서 되게 공개적으로 해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를 들어 우리 반에 공공부조를 받는 학생을 딱 이렇게 공개적으로 줘버렸다. 그러면 괜히 좀 이상한 시선이 가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그렇죠?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너가 찍힌다. 낙인이 부여된다라는 거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그럼 공공부조를 제공할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 사회보험은요, 이 보험의 가입자에게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야. 금전적 지원. 공공부조도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줍니다.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야. 금전적 지원. 됐나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끝났어. 쌤이 시험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사회보험을 A, 공공부조를 B라고 한다면 여기 빈칸을 뚫어 놓겠죠. 이렇게 빈칸을 뚫어가지고 일단 A랑 B가 뭔지 맞춰보세요 라고 할 거야. 그 다음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될 거라고. 그럼 할 수 있겠어? 알바? 자, 보세요. A와 B의 공통점 뭐야? 공통점? 소득 재능. 그렇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공통점. 너무 좋아요. 또 하나 더.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렇지. 돈을 주는 거야. 그다음 차이점 서술하시오 하면 얘는 보편적이고 얘는 선별적이다. 얘는 사전 예방적인데 얘는 사후 처방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이 정도만 하면 웬만큼 서술량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적을게 얘들아. 자, 한 개만 더. 거의 다 했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복지제도 뭐가 있냐면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C라고 적을게요. 사회 서비스. 자,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배웠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자, 얘는 일단 먼저 대상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아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내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때 사회 서비스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비금전적인 지원을 해요.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유서가 비금전적 지원이니까 돈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준다는 건데 어떤 걸 주냐면 예를 들어서 미혼모 가정에다가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 독거노인들에게는 목욕 서비스라든지 집안 청소 서비스 이런 걸 준단 말이지. 이런 걸 사회 서비스라고 불러요. 이때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해. 비용 부담을. 돈을 누가 낼 거냐. 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 내가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능력이 있다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돈 내고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반면에 내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럼 누가 내줘야 돼? 국가. 국가가 내줘야죠.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서비스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는요, 국가가 제공하기도 하지만 민간 단체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민간 단체가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봉사단체와 같은 그런 일반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는 무조건 국가만
금액을 주는 거야. 국민들에게. 그렇지만 얘는 일반 기업이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겠네요. 자, 쌤 시험에서 이렇게 내겠죠? A, B와 구별되는 C만의 특징에 대해서 설하시오. 그럼 뭐 적으면 되겠어? 첫 번째 뭐? 비금전적 지원이다. 그렇지. 그 다음 또 누가 제공한다? 민간 단체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만 적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거 끝났어. 오늘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매번 나온단 말이야. 오늘 하는 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곤을 배웠잖아. 잠깐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뭐라 불러요? 중위소득이라 불러요. 이 중위소득의 딱 절반 되는 지점,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를까?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 이 상대적 빈곤선 미만 되는 가구를 무슨 가구라 불러요?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불러요. 잘했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 최저생계비가 있다. 최저생계비. 그럼 최저생계비 선을 당연히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부르겠죠? 이 최저생계비 미만 되는 소득 가지는 가구를 뭐라고 불러요?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불러요. 이렇게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낮게 위치한다면 모든 절대적 빈곤 가구는 어디에 포함된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이까지는 했죠, 그죠? 그 다음 한 개 더.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율이 5%이고 상대적 빈곤율이 10%이다. 이 국가에서 빈곤층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몇 %일까요? 빈곤층에 포함 안 되는 가구. 둘 중에 어디라도 포함 안 되는 가구는 전체의 몇 프로? 이거 두 개 더해서 아 전체 빈곤율 15%구나. 그러면 빈곤 안 되는 사람 85%겠지?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 중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해가지고 아 90%구나. 이렇게 구해야죠. 할 수 있겠지? 잠깐은 한 개 더. 자, 이번엔 좀 어려운 걸 물어볼 텐데 얘들아. 자, 중위소득 미만 되는 가구는 총 몇 프로일까요? 전체 가구 중에? 중위소득에 미만 되는 가구는 전체 중에 몇 프로? 50% 아니야? 중위소득이 뭐라 그랬어, 쌤이?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이라 그랬잖아. 네. 그치?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 미만 되는 가구는 50%일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입니다. 근데 얘들아, 중위소득의 절반, 이 상대적 빈곤선 미만 되는 가구는 그럼 몇 프로일까요? 25%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자,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건 금액이야, 금액. 이 금액 미만 되는 가구가 몇 %입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해야 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들아, 사람들의 소득이 뭐 1인 사람 한 가구, 2인 사람 한 가구, 3인 사람 한 가구,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분포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만약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분포돼 있다면 정확히 절반에서 25% 하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일정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 적어줄게요. 소득, 일단 적자. 소득이 일정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빈곤선 미만 되는 가구 수가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알 수가 없다. 뭐가 빈곤선? 그러니까 이 빈곤선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이 소득이 100만 원 미만 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25%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갈게, 그 다음. 나중에 또 적을 거니까 일단 지울게.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어렵게 물어본다면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빈곤선이 상승한다면 빈곤 가구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빈곤선이 상승했어. 그럼 빈곤 가구의 숫자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어. 근데 나의 소득은 얼마냐면 150만 원이야. 이 사람 빈곤 가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빈곤선이 늘어가지고 빈곤선이 2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빈곤 가구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빈곤 가구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납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이게 다 상대가 빈곤일 때 보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모든 빈곤선이든 둘 다. 좋은 질문. 둘 다예요, 둘 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빈곤선이 이번엔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러면 빈곤 가구가 2배가 될까요? 빈곤선이 2배가 됐어. 빈곤 가구도 마찬가지 2배가 늘어날까? 이거는 아닙니다. 알 수 없다라고 해야죠. 왜 그럴까? 쌤이 처음 말했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일정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빈곤선이 정확히 2배가 됐다. 그렇다고 빈곤 가구도 2배가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마찬가지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소득 수준이 일정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알 수 없다. 정확히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3번이라 적으시고 T년에 빈곤선이 있고 T 플러스 1년에 빈곤선이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빈곤선이 증가했대. T년이 있고 T 플러스 1년에 빈곤선이 있는데 이 빈곤선이 증가했대요. 기준되는 금액이. 이럴 때 빈곤 가구의 숫자는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라고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을까?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왜 알 수 없을까? 물가가 올라. 일단 첫 번째, 이 T년과 T 플러스 1년에 뭐가 변할 수 있어? 전체 가구 숫자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 변화 가능.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빈곤선은 100에서 200으로 늘었는데 전체 가구 숫자가 T년에는 100가구, T 플러스 1년에는 50가구로 줄었단 말이야. 그럼 빈곤선은 늘었지만 빈곤 가구 수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가구 숫자가 변화 없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 그러면 늘어날까? 네.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더 변해. 뭐가 변하냐면 가구의 소득이 변해요. 소득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가구의 소득이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T년에는 내가 빈곤 가구였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1년 사이에 그걸 많이 몰랐어. 벌어서, 그렇지, 많이 벌어서 빈곤을 뭐해? 탈출하는 가구가 있단 말이야. 빈곤을 탈출하는 가구. 그냥 내가 돈을 적게 벌어가지고 갑자기 망했어 1년 사이에. 그래서 빈곤에 뭐하는 가구? 진입하는 가구도 있단 말이야. 이런 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 가구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내면 정말 어렵겠죠. 하지 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봐줍시다. 알겠죠? 우리 6반 있잖아.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1번. 네. 빈곤선이 늘어나면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가구 수는 늘어날 거야. 그렇지만 2배가 된다고 해서 딱 2배가 된다?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를 보세요. 선생님, 근데 빈곤선이 늘어났는데 그 탈출하는 가구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 좋은 질문인데 1번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겠지. 어떤 조건? 동일한 해에서, 동일한 연도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같은 해에서 조사한다면 늘어나면 소득은 변화가 없잖아. 동일한 연도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나면서 가구도 늘어날 거란 말이지. 1, 2번은 전부 다 동일한 연도로 물어보는 거야. 얘는 연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 대답해봐, 얘들아.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중위소득 미만 되는 가구는 전체 몇 퍼센트? 50%입니다. 이때 중위소득의 50% 미만 되는 가구는 몇 퍼센트?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알 수 없다. 알지? 알 수 없다.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일 수도 있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일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10만 원 버는 사람이 엄청 몰려있고 여긴 아예 없고 여기에 또 막 몰려있을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걸 이해하는 게. 자, 이렇게 봐주고 우리 수특의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138의 2번 볼까요? 138의 2번 138페이지 2번 별표 쳐주시고, 자, 각국과 을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최저생계비 규칙이고 상대적 빈곤을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한답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얼마래요? 30%로 정의한답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빈곤 측정한다. 각국 보세요. 여러분, 각국의 중위소득이 2,400이야. 그럼 상대적 빈곤 선 얼마? 1,200 되겠죠. 50%니까 1,200. 그럼 절대적 빈곤 선 얼마일까요? 잠시만요. 360. 얘들아, 2,400의 30%가 절대적 빈곤 선이래. 그럼 2,400의 30% 하면 되잖아. 720. 720 나오고 720. 을국 보세요. 을국의 중위소득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상대적 빈곤 선 얼마? 1,500달러 되겠죠. 절반 하면 1,500달러. 절대적 빈곤 선 얼마예요? 30% 하면 3천에 30%. 900만 원이 되겠죠. 900달러. 예.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너희가 헷갈리는 게 이건 것 같아. 빈곤 선과 빈곤 가구는 다른 거예요. 알겠지? 완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두 개는. 빈곤 선은 금액이고요. 빈곤 가구는 그 금액 미만 되는 소득을 버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야. 완전 두 개는 상관이 없어. 비례관계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지? 자, 기억 보세요. 갑국의 상대적 빈곤 선이 을국의 절대적 빈곤 선보다 높다. 맞나요? 네. 갑국의 상대적 빈곤 선이 아까 1200이었나요? 네. 절대적 빈곤 선 얼마인데? 을국의 절대 빈곤 선? 900. 높은 거 맞네. 자, 니은. 을국의 상대적 빈곤 선은 갑국의 상대적 빈곤 선의 125%이다.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얼마큼 더 큰지 알려면 작은 걸 밑에 적고요. 그 다음 큰 거를 위에 적으세요. 1200분의 얼마야? 1500. 15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큼 큰지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얼마? 계산해보면 그러면 125% 나올 거야. 되겠지? 그럼 갑국, 을국이 갑국에 비해서 25% 더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디귿.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가구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다. 얘들아, 절대적 빈곤 선이 지금 중위소득의 30%였거든? 네.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몇 가구일까요?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몇 가구일까? 정답은? 몰라요.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 알 수 없다. 모르는 거야. 빈곤 선만 가지고 어떻게 가구 숫자를 알겠어, 내가. 그 다음 리을 보세요. 갑국과 을국 모두 현재보다 중위소득이 50%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50% 증가한다. 자, 빈곤 선이 딱 50% 증가했어. 빈곤 가구도 딱 50% 증가할까요? 아니라고 해야지. 2번 얘기하는 거야. 2번. 알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죠? 왜냐면 소득이 일정하게 분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오른쪽에 얘들아 139페이지에 2번에 별표 쳐볼까? 2번 139에 2번.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또 조금 색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증가율, 감소율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6번책 앞에 볼까? 자, 예를 들어서 t-1년에 어떤 숫자가 있어. 쌤 이걸 100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10%가 증가했네. 그리고 t년이에요. t 플러스 1년에 10%가 똑같이 감소했네. 그러면 처음 숫자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달라질까요? 10%에서 10%네.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기준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준되는 금액은 100이었어, 그치? 10% 늘리면 얼마예요? 110. 110이잖아. 근데 여기서 10% 감소하는 거는 기준되는 금액이 얼마? 110에서 10% 감소하는 거라고. 그러면 99 되겠죠? 네. 처음보다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10% 증가하고 감소했네, 똑같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정리해주면 기준 금액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보세요. 절대적 빈곤 가구는 t 플러스 1년보다 t 마이너스 1년이 많다. t 플러스 1년 보면 절대 빈곤 마이너스 10%였다가 t 플러스 1년에는 플러스 10%란 말이야. 그랬을 때 금액이 처음과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똑같았습니까? 아니다, 그죠? t 마이너스 1년이 많겠죠? 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쌤은 요거만 얘기해 줄게. 알겠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했다 하더라도 원래 크기는 변해질 수 있다 라는 것만 얘기해 주고 넘길게요. 굳이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140페이지에 3번을 좀 볼까? 3번 140에 3번. 이건 사실 빈곤 문제라기보다는 수학 문제에 비슷한 건데, 얘들아, 각국의 성불평등 지수를 볼까요? 각국의 성불평등 지수, 이게 얼마래? 40이래, 40.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임금 분의 남성 임금 마이너스 여성 임금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40이 된대요. 맞나? 응? 근데 얘들아, 남성 임금이랑 여성 임금을 더하면 전체 임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왜냐면 문제에서 뭘 했냐면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 라고 했으니까 남자 임금 여자 임금 다 더하면 전체 임금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계산하기 쉽게 바꿔줄게. 남자 임금을 A로 두고 여자 임금을 B로 두는 거야. 그리고 두 개 더했을 때 그냥 100이라고 가정해보자고. 100이라고. 그럼 A 플러스 B가 100이죠. 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전체 아까 더한 게 우리 100이라고 했잖아. 네. 왜 100으로 뒀냐면 이거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냥. 네. 사실 딴 걸로 둬도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럼 100분의 남자 A 마이너스 여자 임금 곱하기 100을 하면 4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A 마이너스 B가 얼마예요? 40. 40. A 마이너스 B가 40이래. 그럼 A 값 구할 수 있나? 네. 2A가 140이니까 A가 얼마? 70. B가 얼마? 30 들어가겠죠. 이렇게 남자 임금, 여자 임금, 그다음 을국의 여자 임금, 남자 임금, 을국의 도시 임금, 농촌 임금 구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야. 사실. 요것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4번을 펼쳤죠. 4번이 제일 중요해. 4번. 4번은 좀 자세히 볼게요. 얘들아. 4번. 자, 각국은 절대적 빈곤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 자, 최저생계비 둘치고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을 중위소득의 50% 줄쳐볼까? 중위소득의 50% 선정한다. 중앙위원회 선정하고 있으며 모든 가구 구성원수는 동일하다. 전체 가구 수는 동일하고 빈곤 지표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에 최저생계비가 1,800달러죠. 중위소득은 4,200이야. 그러면 상대적 빈곤 선 적어볼까? 오른쪽에 그 빈칸에 살짝 빈칸 있는 거 거기다가 상대적 빈곤선 이렇게 하고 적어줍시다. 상대적 빈곤선 2018년에 얼마? 2100. 좋아요. 2100. 2019년에 얼마? 2400. 2020년에 얼마? 2500 되겠죠. 중위소득의 50%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기억 봅니다.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의 격차는 2019년이 가장 크다. 그럼 격차라고 하면 단순히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빼면은 어디가 제일 커요? 상대적 빈곤선을 빼는 거야. 약간 구한 거. 예를 들어서 2018년이면 2100에서 1800을 빼는 거죠. 300입니까? 2019년 얼마예요? 빼면 400. 2020년 얼마? 300. 그럼 어디가 제일 커요? 2019년이 가장 큽니다. 옳은 말 되겠죠? 자, 니은 보세요. 2018년 대비 2020년에 두 빈곤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는 10% 이상 감소했다. 자, 우리 쌤이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야.
두 빈 곳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얘들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는 거야. 2018년에 몇 퍼센트일까요? 두 빈 곳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85%. 85%겠죠. 그치? 그 다음 2019년에 얼마? 80%. 2020년은 75% 되겠죠. 두 빈 곳 모두에 다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10% 이상 감소한 거 맞나요? 85에서 70으로 감소했으니까. 예. 맞다, 그죠? 10% 감소한 것도 이상에 포함되잖아.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2018, 19, 20년의 전체 가구 수가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용이에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위에 나와 있죠? 안동이라면 안동이라면 알 수 없다라고 해야지. 전체 가구 수가 변할 수 있으니까. 자, 디귿 보세요. 2019년 대비 2020년에 최저생 대비 증가율과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동일하다. 자, 보세요, 얘들아. 미육반 증가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증가율.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처음 값분의, 처음 값분의 나중 값, 그러니까 즉 증가한 값이죠. 빼기 처음 값.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가율이 나옵니다. 처음 값분의 나중 값 빼기 처음 값 곱하기 100.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어떤 숫자가 100에서 120으로 증가했어. 증가율은 얼마일까요? 100에서 120%로 100에서 120%로 증가했어. 처음 값 얼마? 100. 나중 값 얼마? 120. 처음 값 빼면 100. 곱하기 100을 하면 20. 20% 나오겠죠. 이게 증가율 구하는 공식이야. 한 개만 더 해볼게. 어떤 숫자가 20에서 30으로 증가했어. 증가율은 얼마일까요? 20에서 35 증가했다. 처음 값이 얼마? 20. 나중 값이 얼마? 30. 빼기 처음 값 곱하기 100 하면 증가율이 나옵니다. 얼마? 50%가 나오겠죠. 할 수 있겠지? 예.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2019년에